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내 생애에서 가장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나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초라한 늙은이에요. 나에겐 친척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름만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얘기해 드리겠어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많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난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가끔은 나 자신도 그런 내 모습에 반하기도 했었지요. 공기가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젊은 시절 사랑은 내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여자들은 흔히 자신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열정적인 사랑이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그러한 감정이 너무도 쉽게 찾아들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종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의 기름이 닿으면 불꽃이 꺼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정 또한 허무하게 꺼져버리곤 했지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예기치 않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얼마 전 백후지방의 어떤 약제사가 저지른 끔찍한 복수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결국 나의 결백은 증명이 되었지만 그 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 당시 나는 에르베드 케르라는 백작과 결혼식을 올린 뒤였습니다. 비록 부자였고 부르탄 위에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긴 했지만 그는 내가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적어도 자유와 장애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그 당시 나는 생각했으니까요. 법으로 인정받고 사제에게 축복받은 강요된 사랑.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합법적인 키스는 결코 도둑맞은 키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답니다. 내 남편은 키가 크고 품위가 있었으며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융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두고 고루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수군거렸죠.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으며 의견을 말할 때도 항상 칼로 자르듯이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 지니고 있던 것이기도 했지요. 그는 결코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법이 없었고 어떤 일에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즉각적이고도 변협한 의견을 고지고대로 말하곤 했습니다. 창문이 꼭꼭 닫힌 집안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의 머리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정신을 환기시켜주는 새로운 생각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고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었지요. 음산한 느낌을 주는 그 저택은 거목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으며 벽돌 사이사이에 돋아나 있는 이끼는 노인들의 흰 수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은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원은 마치 숲처럼 울창해서 정원이라는 이름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그 정원 끝에는 갈대와 수초로 우거진 두 개의 큰 연못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두 연못 사이를 이어주는 개울가에다 아담한 오두막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곳은 이를테면 야생오리를 잡기 위한 사냥터였지요.
고정된 하인들 이외에 남편은 마치 충직한 사냥개처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듯이 보이는 시종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으며 내게는 밤낮 없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거의 친구 같은 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그녀를 스페인에서 데려왔었지요. 그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녀의 까무잡잡한 피부색,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숲처럼 항상 이마 둘레를 덮고 있는 순 많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집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지만 20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성숙했답니다. 가을이 되자 남편은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 집에 모여서 그날의 사냥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C라는 젊은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발길을 끊었고 나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으며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전과 같은 다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나의 요구로 우리는 각방을 썼었는데 나는 밤마다 내 방문 앞까지 살금살금 왔다가 서서히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지요. 그러나 나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이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저택을 순찰하는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 말 맞다나 순찰을 도는 하인의 발자국 소리였을 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쾌활해 보이는 에르베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밤마다 우리 집 암탉을 훔치러 오는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난 오늘 그놈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잡을 생각이요. 당신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의 갑작스런 제의에 놀라서 나는 얼른 대답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나는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남자들처럼 늑대나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어쨌든 남편이 여우 사냥을 가자고 나에게 제의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 뒤부터 남편은 이상하리 많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녁 내내 열에 들뜬 듯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그가 나에게 불쑥 묻더군요. 준비는 다 되었소? 나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직접 내 총을 가져다 주길래 이렇게 물었지요. 노루잡이 총알과 보통 총알 중 어느 것을 장전해야 하죠? 순간 그는 당황하는 듯하더니 잠시 후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노루잡이 총알이면 족할 거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더니 이런 이상한 말을 덧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뛰어난 침착성을 가졌으니까 문제 없겠지.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요? 그건 왜죠? 여우를 잡으러 가는데 침착성이라뇨.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것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었어요.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이 음산한 느낌을 주는 우리의 낡은 저택을 노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저택 옆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망루 꼭대기에 붙어있는 금속판 또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환하면서도 쓸쓸하고 온화하면서도 무거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이 밤의 정막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잠잠했고 두꺼비나 올빼미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만 음산한 정적만이 대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아래를 지나자 갑자기 엄습해오는 냉기와 함께 낙엽 냄새가 내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온몸은 사냥의 흥분에 사로잡힌 채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 주위를 살피고 있었으며 사소한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움직임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따금씩 작은 동그라미들이 수면 위에 무수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 달빛에 반짝일 뿐 그곳 역시 무거운 정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두막집에 다다르자 남편은 내게 먼저 총을 건네준 다음 천천히 자신의 총에도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때 덜거덕거리는 냉혹한 소리에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심하게 몸을 떠는 나를 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생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구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에 되돌아갈 거라면 애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오늘 밤은 정말 이상하군요. 그러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 뒤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 반 시간을 그렇게 꼼짝 않고 기다렸지만 이 가을밤의 무겁고 투명한 고요를 깨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진력이 난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우가 여기로 지나가는 게 틀림없나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내가 마치 자신을 물어뜯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리더니 내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는 말했습니다. 틀림없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내 팔을 흔들면서 속삭이더군요. 아마도 내가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저기, 나무 아래 좀 봐요.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갖은 애를 탔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에르메가 내게서 시선을 거두더니 침착하게 어깨 위로 총을 올려놓았습니다. 나 또한 총을 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가 매복해 있는 오두막에서 약 30보쯤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훤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듯이 몸을 구부린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불꽃이 내 눈앞을 스쳐갔고 고요한 어둠을 뒤흔드는 그 커다란 총소리에 나는 그만 아찔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총을 맞은 짐승처럼 땅에 뒹구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에르베의 격노한 손이 내 목을 움켜잡더군요. 내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그는 억센 팔로 나를 들어올려 어깨에 둘러매고는 시체가 쓰러져 있는 풀밭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내 몸을 부서져라 그 시체 위에다 사정없이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는 내 이마 위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쳐들고 있었지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정신을 잃고서 심하게 떨고 있는 내 하녀 파키타가 미친 듯이 날뛰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턱수염과 고밑수염 그리고 얼굴을 사정없이 잡아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남자의 시체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마치 애무라도 하듯이 두 팔로 그를 꼭 끌어안고서 그의 눈과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더니 죽은 자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열고 그곳에서 연인의 숨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내 발밑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답니다. 용서하구려 여보. 당신에 대한 나의 의심이 엉뚱하게도 하녀 아이의 애인을 죽이고 말았구려. 그 몹쓸 놈의 시종놈인 나를 속인 거라오. 나는 야릇한 심정이 되어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키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사랑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녀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감했답니다.